강의 뒤에 하게 돼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취약성 연구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점에서도 상당히 생각해볼 만한 거는 이 일본의 이제 최신 2000년대 이후에 했던 패턴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도시와 관련이에요.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정책적 이유로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도시 재생 정책이 수행이 됐는데 그에 과연 얼마나 폭염 영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팩터가 영향을 취약한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조금 같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화 자체는 굉장히 세계공헌에서도 중요한 패턴이고, 실제로 유엔 대사라고 하는 이 지표에서 유엔은 아예 얼바나이제이션만 따로 관리하는 지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도시화에 대해서 신경도 많고 그 도시화에 따른 건강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기후 변화에서도 도시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근데 기존 연구들에서 과연 도시가 얼마나 히트리스크에 영향을 주는지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연구나 혹은 방글라데시 연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열이 지방에 비해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될수록 열에 더 취약한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주요 이유는 열섬 같다라는 식의 연구는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많은 중국 연구들이 아니다, 지방이 더 높다. 왜냐하면 지방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취약계층이 많이 사니까 서벌반이 더 높다라는 식의 결론을 냈어요. 이게 상당히 상충하는 식의 연구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도시화라는 개념이 간단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라서 그래요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화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 아주 직접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교육 수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삶의 퀄리티 자체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모이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더워지고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쁜 쪽의 패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도시화와 방글라데시의 도시화가 같은 패턴일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해 봄직하겠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도시화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시화 영향을 추정하는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일본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도시화가 상당히 조금 표현이 굉장히 좀 엽기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전 인구의 한 5분의 1 가까이가 살고, 사실 서울은 전체 영토의 굉장히 작은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사실 한 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서울만큼의 사람이 몰려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 집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한국의 도시화 레벨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전 인구의 80%가 도시 지역에 사는데, 이게 그냥 다른 선진,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확실히 좀 높은 편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좀 더 특이하게 보시면은 이게 보라색 그래프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 현재 우리나라 수준만큼의 도시 인구율이 달성이 됐어요. 80%가 거의 육박한 상태로 거의 스테디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 도시화 인구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뒷배경에 있는 거는 핵정책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신도시 정책, 그러니까 도시 재생 정책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다가 7, 80년대 때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나가자, 도시 집중을 탈피하자라고 해서 많이 신도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서벌반 지역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그리고 구도심의 슬럼 현상이 나타나고 하니까 도시를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도시 중심으로 개발을 하자, 한번 활성화 정책을 꾀해보자라는 모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재개발 정책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레포트가 다
일본의 신도시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롯본기ills 같은 거 아마 가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구도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성공 정책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시대해보자 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리포트에 출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래요. 근데 헬스에는 좋은가에 대한 게 처음 관심사였고, 둘째로 또 일본에서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방 소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거의 소멸이 돼서,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2000년대 이후 기점으로 일본의 지방은 인구가 꺾여는 게 확연히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도쿄 같은 집중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시 재생 정책이나 어떤 특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사회적인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게 과연 그러니까 폭염 효과의 긍정적인가에 대한 걸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그 제도시화 정책의 이름이 얼반 르네상스, 그 도시부흥 정책이에요. 그래서 UR 에이전시라는 데가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아까 그 그래프를 자세하게 넣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도시화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가 뒤에 보시면 인구도 같이 막 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거의 93% 정도의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인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 도시의 이 유엔 그러니까 추산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예요. 일본도 시라는 개념이 있어서 시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외가 비도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도시재 부흥 정책이 열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부흥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하고 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심각해지고 어떤 취약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도자를 모았고 여름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대도시와 중도시, 소도시를 나누려고 현자인데 사실 그래서 좀 큰 현, 중급현, 작은 현을 나누려고 해서 인구를 저희 150만 기준으로 해서 150만보다 낮으면 작은 현, 그 다음에 150만에서 300만 사이면 중급현, 그 다음에 300만이 넘어가는 현은 대도시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약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인구 밀도,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냐 이런 그러니까 퍼센트, 그 다음에 에어컨 비율, 그 다음에 녹지 FEVI라고 스크린댄스 지수, 혹은 PM 2.5, 그 다음에 의료 이용 서비스로 해서는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숫자 1인당, 여기 1000명당 10만 명당이지만요. 응급의료 숫자, 그 다음에 앰뷸런스 숫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 숫자에서 의료 접근성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렇게 저희 폭염 영향을 추세를 할 때 이렇게 U-쉐입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낮은 온도 대비 이제 99% 더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더울 수 있는 온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메탈 리그레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과연 취약성 요인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인구 변화인데 이게 그 기준연도 대비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가 제 시작연도인데 기준연도 대비 인구 변화를 보시면 도쿄나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는 다 도쿄 근방도시, 도쿄도나 혹은 도쿄 근방도시들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도랑 서울을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치는 나고야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3거점 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역할을 공업이나 이런 부분 제2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나고야 지역에서의 인구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여기 도쿄인데 도쿄는 특히나 그 얼반 르네상스 정책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막 그 작은 땅에 엄청난 인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농촌 좀 작은 지역을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전부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입니다. 물론 일본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도시에는 해당 대상이 없는 얘기고 굉장히 루럴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는 처음에 연구 가설은 그래서 지방이 경제도 악화되고 요령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지방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조금 기존의 그런 취약성 요인하고 조금 다른 식의 결과가 나와서 이게 흥미로운 레포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취약 요인들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나이, 그 다음에 뭐 이제 독거노인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 취약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
방금 보셔서 그러니까 도쿄랑 아이치현, 특히 도쿄 주변 지역이 다른 곳보다 훨씬 히트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반이 확실히 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에 반면에 지방은 거의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실 이거 실내공항까지 생각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나거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세부적인 그래프인데 이게 시간 변동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80년대, 90년대는 사실 도시가 조금 덜화된 지역이나 비슷비슷해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도시 지역이 다른 비도심 지역에 비해 히트 리스크가 높은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나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히트 리스크가 다 감소는 해요. 일본이 개인 어쨌거나 경제 수준도 발전하고 의학 수준도 발전하니까 전반적인 이 감소 추세는 맞으나 도시 지역이 훨씬 느리게 감소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 8.9%는 도시 및 히트 리스크가 감소한 반면 지방 지역은 14.6%, 12.5% 정도 훨씬 더 빨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분석을 했을 때 흥미로운 현상들은 일단 주거 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파트의 비율이 2000년대 이후에 그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쏠리니까 아파트에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독주택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거는 앰뷸런스 숫자. 그러니까 이건 이멀전시룸하고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거는 저는 일본 특이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선진국 특이적인 현상이라고 좀 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는 평가할 수 없죠, 의료에. 근데 의료의 전반적인 그 접근성, 양적 접근성이 도쿄가 안 좋아요, 훨씬.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이 훨씬 안 좋아요. 병원 숫자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방의 인구 숫자가 감소하니까 1인당 응급의료 접근성은 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그 도시 간의, 그러니까 현 간의 격차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은 점점 더 좋아지고 도시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거나 계속 스테디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히려 인구가 몰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훨씬 취약성 요인에서 중요한 패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변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히트 리스크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거주가 많으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가 많으면 히트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은 높으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녹지는 높을수록 그러니까 히트 리스크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고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이멀전시 호스피탈하고 앰뷸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히트 리스크는 떨어졌는데 흥미로운 건 전반적인 어떤 의료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숫자나 병원 숫자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으려 생각하는 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취약 요인은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의 히트 리스크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갔어요. 2000년대 들어서. 그리고 그 영향 요소가 좀 달랐는데 나이가 많은 쪽들은 확실히 거주 환경이나 녹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에어컨 같은 데 영향을 받은 반면에 65세 미만 지역은 확실히 도시 밀집도나 도시와 일같이 그러니까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고 메일, 피메일 비교해서는 메일이 압도적으로 훨씬 어떤 환경 변수들과 취약성 요인하고 연관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나라별로 패턴이 분명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경제학적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는 경제 발전이 낮은 수준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낮다가 되는 반면, 개발이 막 진행이 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하고 지방 격차가 경제적 격차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다시 이게 떨어져 갑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끝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 것 같다는 연구는 있지만 근데 현재까지 정설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 연구에서는 아마 중국이 이쯤 단계에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단계에 있겠죠. 한국은 요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영어보다 한국 자료 분석을 하는데 한국은 좀 그게 섞여 나와요. 패턴이.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일본이 아까 의료 이용 접근성 같은 게 이제 확실히 선진국에서 도시화가 되면은 혹은 그러니까 도시화 됐을 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취약성 요인이 중요해질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게도 이제 인구가 많이 몰릴수록
그 다음에 도시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도시의 열선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주에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비율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진국형 열 취약성 요인은 분명히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이 노령인구 비율이나 아니면은 낮은 교육 수준과의 연관성은 점점 없어져가는 반면 이런 식의 생활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의료에서 연관이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도시 지역이 왜 취약하냐의 메이저 요인은 열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동을 많이 하고 빌딩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워지고. 그런 다음에 리빙 컨디션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봤던 건데, 아파트가 왜 높을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왜 더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왜 더 취약할까를 고민해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적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약간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건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요즘 도시 지역의 일본 아파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꿈의 거주지, 그러니까 훨씬 더 부의 상징 이런 개념이 돼서 그런 의미보다도 아파트에 살면은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혼자 우울증이나 이런 그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그게 이제 열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일 수도 있고, 좀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아파트가 훨씬 더 특히 고층으로 갈수록 열사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훨씬 더 더워지는. 그래서 실제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열에 취약하다는 연구는 기존에서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그린네스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녹지율이 높을수록 열 취약성이 당연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PM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전국, 그러니까 전 세계 연구에서 PM 상당히 열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랑 조금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도 PM은 자발적으로 제네레이트 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월경성 효과가 훨씬 커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서부 지역이 훨씬 높아요. PM은 도시 지역은 훨씬 동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교란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서도 아까 이제 방금 전에도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진국에서는 어쨌거나 도시가 절대적으로 의료 수준이 좋은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의료 이용 시설도 많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급 체계가 갖춰지고 병원 체계가 갖춰진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도시 지역이 그런 의료 접근성 자체가 확연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제도시와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은 아까 잠깐만 한국 결과를 제가 여기 레포트 하시는 경우 현재 분석 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좀 중첩된 효과가 뭐예요? 한국은 나이가 많은 지역이 높고 그런 분명히 이제 중진국적 특성도 보이는 반면 반대로 의료 이용이나 아니면 도시화율 이런 거에서는 또 높아진 약간 조금 그 중간 단계 조금 특성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면서 이런 특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일본 연구팀하고 말씀을 드렸어도 일본 분들도 되게 놀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나요? 라고 하는 수를 사실 의식하고 좀 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아까도 이제 보여줬던 도시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한 계속 경제 발전이 진행되고 도시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패밀리화한 나라에서는 사실 도시는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 열 취약성 효과에 좋을까? 이게 과연 열 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 방향일까?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교류라면 그러면 도시에서 어떤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거 환경이나 녹지율이나 아니면 밀도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고 한국 연구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